저보다 좀 나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당은 달라. 김병준 노무현 정부정책실장이었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었던 김병준 실장은 뭐 여야 진보 보수 학계 막론하고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 1인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병준 선생이 지방자치라든가 균형발전 1인자가 된 이유는 그 사람이 정치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저도 정치학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한국의 지방자치를 이렇게 협소화시키는데 행정학자들이 굉장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학과 나오셨죠? 행정학과 나오면 기관자치라든가 행정전달체계로 이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학자들이 협소화시킨 경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자들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정치학자예요. 이게 불풀이 민주주의라든가 대안적 민주주의 발전을 하는 경향이고. 근데 여기 저는 좀 덧붙여야 생각해요. 경제로 가야 됩니다. 우리 보통 주민자치, 기관자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주민자치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 먹고 살기 바쁜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 문재인 정부 때 인수위 있었고 전문위원이었거든요. 저 주민자치 반대했어요. 왜? 지방의회와 겹쳐. 지방의회와 민주적 절차로서 과정으로 존재하는데 또 안 되는 풀풀이 지방자치 지역 내의 커뮤니티가 안 만들어진다. 이 바쁜 사회에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뭐냐? 저는 경제자치다. 즉 지역 주민이라든가 주민의 대표들이 이 자치 커뮤니티라든가 또는 의회가 돈 되면 모일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저 개인의 주장입니다. 그게 아니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요. 근데 제가 제목을 잘못 붙였어요. 지역경제혁신협의회로 제가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역혁신협의회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이른바 행정자치 분권 조직인 줄 알고 단체장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지역에서의 경제 주체들의 협의회 구조로서 경제에 관한 모든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만들자. 라고 해서 조례를 제가 2020년에 만들었는데 광역시도는 의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도 합니다. 근데 안 합니다. 단체장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합니다. 기초는 의무사항인데 안 하는데 이거는 독일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 노사정위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음 경제사회위원회. 이게 독일에서 70년대, 80년대 노사복지가 심해지니까 총노동, 총자본, 정부 이 세 개가 모여가지고 임금을 처면은 결정하자고 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확대되냐면 임금뿐만이 아니라 경제정책, 그리고 경제정책에 포함된 사회정책, 복지정책, 문화정책까지 포괄해서 결정하자라는 총괄적 기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죠. 임금만 결정하죠. 이게 우리나라의 한계인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정책이라고 팩트식이 얻어먹었습니다. 의미 있어요. 소득이 올라가서 성장이 주도되면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걸 노동부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기재부도 해야 되고, 국토부도 해야 되고, 산업부도 해야 되고, 경제관련부처가 모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임금 올리는 게 어떻게 노동부만의 문제입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기재부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부처별 칸막이에서 짜게서 노동부 업무다라고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노사민정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안 되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것을 지역 단위에서 만들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참여해서 경제정책을 결정하자는 게 독일에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책도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독일이 그 당시 IT에 뒤처졌던 산업을 해결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일이냐면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데 독일에 가면 저기 벤츠 공장이 있어요. 주지사가 3인 땅에 이런 거 좌빠진다. 근데 공장에서 파업하잖아요. 그러면 3인당 주지사가 헬기 동원해가지고 그 부품들을 날라줘요. 노조에 기반한 주정부가 공장이 파업을 했다. 그러면 친노동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자재를 못 옮겨서 못 만든다 그러면 주정부 헬기를 동원해서 공장을 도와줘요. 그게 지역혁신협의회라는 조직 때문에
그 법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또 예를 들어볼게요. 제주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방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기초일 때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2년 근무하면 전환 근무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앉아서 토가 되고 비리가 되기 때문에 2년 근무합니다. 기초지자체는. 그러면은 뭐 비리 안 되니까 좋아. 전문성이 없어지죠. 특히 경제부처는 전문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때 제가 지역혁신위원회를 만들면서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게 뭔가면 지역의 중앙정부의 특권기관을 그 밑에 집어넣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JDC 따로 놀잖아요. 근데 지역혁신위원회 조례에 도지사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지역혁신위원회 조례에 의하면은 지역에 있는 특권기관, 공공기관 조직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회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제주 무슨 또 뭐가 있을까요? 포항만관리청 뭐 있죠?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불러다가 경제계획 수행이고 제주 테크노파크 제주도끼 아니죠? 중앙정부 거 있다 칩시다. 산업도끼 있다고 칩시다. 그럼 불러서 쓸 수 있게 지역혁신위원회라는 걸 그렇게 조례로서 만들어놨어요. 근데 안 해. 몰라서. 여러 상황이에요. 또 여기서 또 확장하면 여러분 메가시티라고 들어보셨죠? 네. 메가시티 그거 고국 3특 그 메가시티가 뭔가면요. 그 중앙정부의 지방에 내려가 있는 브랜치 특혜기관들을 시도지사한테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메가시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것도 그냥 우리끼리 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백바르캉이라는 것을 그대로 한국에 도입해서 하자고 우리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이제 부울경 통합이에요. 보통 이제 경제는 규모에 나뉘겠어요. 500만이 되면은 인구가 500만이 되고 자체 시장 규모가 만들어지고 부울경이 딱 500만 정도. 그래서 부울경부터 통합을 한다. 통합을 하면은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중앙정부에서 통합장관이 하면 내려옵니다. 왜? 당장은 지역에 있는 브랜치 조직이나 중앙정부 특혜기관이 시도지사 말 안 듣거든. 장관이 내려옵니다. 한번 부울경 장관이 서울에서 내려와요. 내려오고 그 다음에 부울경 시도지사 3명하고 4명이 결정권을 행사해요. 결정권을 행사해서 4년인가 5년을 해요. 그래서 이 밑에 기존에 있던 시도 조직,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의 특혜기관 브랜치를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돌고 나면은 행정통합을 해요. 그래서 부울경 중에 시도지사를 한 명만 뽑아요. 그러면은 중앙에서 내려온 부울경 장관은 없어져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른바 메가시티예요. 이론이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하겠다고 해요. 하겠다고 하는데 속도가 어느 정도 날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부울경의 정치 지도자들이 합의가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자인데 강압적으로 할 거를 일몰법을 해서 근데 이게 주민자치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울경 주민들이 결정하는 형태로 해놨는데 주민들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도지사들이 결정하죠. 그래서 한번 큰 기회를 했어요. 2018년도에 민주당이 부울경 다 당선됐는데 김경수, 오거돈, 송철호가 됩니다. 그건 다음 될 줄 알았어요. 왜? 김경수 빼고는 다 70을 넘고요. 오거돈 그때 이미 알코올성 치매에 있었거든요. 오거돈 장관하고 친해요. 알코올 사고를 할 줄 알았어요. 끝까지 반대했는데. 그 다음에 송철호 시장 지금 80달이었거든요. 김경수만 그때 4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럼 두 사람 만들고 김경수가 부울경 통폐합해서 메가시티 하면 잘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사달이 났죠. 그죠? 그런 일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방자치 균형 발전의 기본 방향이에요. 방역은 크게 기초는 작게.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비판해야 되는데 그 비서관하고 제가 자주 통합니다만 비서관이 잘 모르더라고요. 자꾸 중방역 행정통합을 합니다. 옛날에 70개 일본처럼 도도구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려는 생각들 하니까 좋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그렇게 해버리면 초방역이 없으면 중앙정부하고 싸우거나 대등한 입장에서 지방정치를 못해요. 지금 안 그냥 도지사나 되니까 중앙정부에 그나마 덤비지 기초단체장이 어떻게 덤비겠어요. 인구 70만 80만짜리로 만들어 놓으면 불가능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권 문제에서는 어쨌든 잘게 쪼가놔야지만 주민들 생활하고 더 밀접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제주의 기초지자체 무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민생활편의라든가 기초풀뿌리는 작은 게 원래 기본이에요. 그래서 근데
근데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의 지방자치 공부하는 사람들이 합의 본 거예요. 광역은 연방 수준으로 크게, 기초는 생활권 단위로 잘게, 사람들이 더 편하게.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 2020년에 서울시장 출마했던 오세훈, 박영선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라이프 미니건, 쉽게 말하면 스마트 직접 도시, 20분 30분 안에 행정, 복지, 문화, 건강, 의료 모든 것들을 갖춘 기초 단위가 되어요. 이야기. 차 타고 20분이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자. 이게 사실은 기초 풀뿌리 정신이에요. 이걸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좀 더 출세를 해야 되는데 출세를 못 해가지고 어디 가서 펼치지를 못하겠어요. 문재인 때도 처음에는 비서관 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뭐 말 많다고 견제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밖에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가 국장을 했어요. 국장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26조 국책사업 했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 제주도도 하나 줬던 것 같은데 뭔지 기억이 안 나요. 현대사 사업 때. 그 제주도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때 그 형이 송재원 재호 형이 자기가 해가지고 제가 한번 송창건 의원님 지역 네. 사업이라서 이제 잘 같은 송치 뭔가 있었어. 예타면제 사업.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 이야기에서 거꾸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결론 질문부터 할게요. 해놓고 다른 이야기 좀 해요. 제주도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죠.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역민들의 공동체로서 농업과 관광을 가지고 우리끼리 편하게 잘 살 것인가? 아니면은 특별자치도라는 법률적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개방성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홍콩 이런 것처럼 물류, 금융, 국제화된 글로벌한 도시로 갈 것입니다. 이거 저는 제주도민들이 이제는 한 1, 2년 토론해서 결론 내리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제주가 저는 죽도밥도 안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 내리셔야 된다. 제주가 성장 한계치에 이르렀죠, 지금. 그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자꾸 금방 말씀드린 특별자치도에 의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지역혁신협의회 조례도 있으니까 중앙정부 특정기관들 다 내라고 법 만들면은 그게 상해법과 충돌이 없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JBC 제주도 줘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제주 한강공사 있잖아요. 그죠? 제주도도 지금 경제자유구역처럼 있나요? 왜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제주도가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거. 투자 지구는 있죠. 청자가 없습니까? 청자가 왜 없지? 이해가 안 되네. 특별자치도를 제주 특별자치도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한 거잖아요. 한 이유가 제주도가 경제자유구역을 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결론을 못 내리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 결론 내리셨어요. 지금도 못 내리셨고 내리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못 내렸죠. 생각이 다 달랐어. 이제 한번 정말 심층적으로 토론하셔가지고 결론 내리셔야 돼요. 제가 뭐 외지인이 함부로 저 제주 명예도민 1001번째 명예도민인데 사상공원 예산 제가 해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원희룡 지사한테 받았어요. 명예도민제가. 제가 제주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딴 이야기를 못하고 딱 그까지만 이야기해요. 그거는 결론 내리셔야 된다는 것과 메가시티 하셔야 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인포메이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기초지자체 부활시켜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제 주장입니다. 제주 인구가 한 65만 정도 되죠? 66만. 67만 기초지자체 한 4-5개 정도 있었는데 생활권 단위로 예전에 우리 그 시승격이 15만이었죠, 그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계산해보면 생활권 단위, 경제 단위가 15만이면은 자치적으로 굴러가는 게 된다라는 공부를 해서 다 나와요. 우리 하는 이야기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다 있잖아요. 뭐 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다른 근거가 있어요. 우리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제가 이랬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윤석열 때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름을 바꿔놨더라고요. 그것도 지방시대위원장을 저하고 같이 북권운동했던 제 은사를 또 데려다 놨더라고요. 윤석열 때도. 그래서 내가 무슨 지방시대위원회요 뭐 그랬더니 아이 그 윤석열이 열심히 붙여도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김경수 지사 만나니까 이름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뭘로 바꿀 소리 하는 거예요. 균형과 북권위원회 이렇게 하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평등위원회 국토평등위원회.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실무자였는데 우리도 평등위원회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평등을 하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평등을 하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하자, 영어를 하자, 밸런스를 하는 거예요. 자, 평등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서울에 공장 10개면 제주도도 10개. 서울에 농업 10개면 제주도도 10개. 이게 기계적 평등이에요. 근데 밸런스는 달라요. 밸런스는 다르게 서울에는 공장 10개 짓는 게 편하면은 제주도는 농업에 기반한 어떤 그 농업 준비 공장 10개 짓는 게 좋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를 짓는데 총액 개념으로 보면은 밸런스입니다. 각자 다르게 발전하자. 특색 있게 발전하자. 그래서 저희가 밸런스라는 단어를 쓰고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국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데 다 특색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중심으로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밸런스라는 균형이라는 말을 쓴 이유예요. 이게 이제 전국이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의 역사예요. 그리고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3대 특별법에 서명을 하고 그걸 법을 통과시키잖아요. 지방자치특별법, 세종시 만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그 다음에 균형발전특별법. 세 개를 노무현 대통령이 기본법을 만들어요. 이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 지방분권이라든가 균형발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세종시 만들었죠. 지방분 그거 하나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됐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중앙부처 공무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안 되는 이유는 행안부 때문에. 근데 지방자치 균형발전 임무를 행안부가 해요. 될 일이 없겠어요. 안 됩니다. 일관리양 하잖아요. 그죠? 중앙정부 업무를 일관리양 하는데 일관리양 하는 주체가 행안부입니다. 행안부가 다른 부처에다가 공문 보냅니다. 지방시도로 이전할 일관리양 업무를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보냈는데 다른 문화부든 산업부든 예 그래놓고 4년 동안 5년 동안 안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만들었을까요? 업무를 보내면은 자기들 실국장 자리가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행안부는 그걸 닥달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닥달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받아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행안부 조직의 절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지방자치 업무를 행안부에 맡겨놓은 것 자체가 고양이한테 생성한 겁니다. 행안부를 없애야 돼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재정분권. 문재인 정부 때 8대1을 7대3으로 하자고 못 박았잖아요. 안 됐잖아요. 왜 안 됐습니까? 업무가 안 되니까 돈 줄 필요 없다.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짝짝꿍한 거죠. 기재부가 행안부가 업무 안 내려주고 기재부는 업무 안 내려가니까 돈 안 줄게. 모르잖아. 그만큼 안 되죠. 교부세나 특별원을 내려주면서 이것들이 제도적으로 안 되는. 저희 내려줬잖아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희가 7조 갖고 신호로 다 나눠줘 버렸어요. 지방 예산으로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때 그 위원회 송지호하고 저하고 많이 싸웠어요. 저 형님 그 나눠주면 우리 권한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야 이게 지방자치 정신인데 그렇긴 한데 좀 파워를 갖고 휘둘러야 되는데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안 하는 거예요. 행안부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행안부 없애야 돼요. 행안부가 없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행안부가 정부 조직 인사권 갖고 있잖아요. 인사형 실제로 다 줘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행안부가 약간 내부부 기능하잖아요. 그 대통령 그 보좌 국내부 내시부 기능합니다. 원래 행안부가 옛날 그 왕정 시대에 내시부 사업 기능합니다. 그거 총무처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지방자치 업무는 지방자치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시도지사 협의체라고 불러버립니다. 그럼 행안부
시킬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야. 왜? 정부 조직법과 행안부가 하거든. 이게 참 답답하니. 제가 중앙부처에서 25개 부처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제일 필요 없는 부서가 행안부예요. 왜냐면요,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 다 할 줄 알아요. 기재부 애들도 행정할 줄 알고, 국토부 애들도 할 줄 알고, 산업부 애들도 다 해요. 자기 부처에 특화된 일을 하면서 행정 업무 다 같이 해요, 어차피. 근데 행안부를 왜 따로 만드나? 필요가 없어. 행안부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중일이에요, 이중일. 이중일인데 그걸 전문적이라고 하면서 깡패 짓을 하는 거예요. 조직하고 인원 주는 것까지. 기재부는 나쁜 놈인데 필요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국간을 지키는 신념이 있어요. 제 신념하고 다르다. 우리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죠. 당장 사람이 무처럼 풀면 주고 가는데 장롱에 돈 집어넣으면 뭐하느냐. 풀자. 근데 기존정부 애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롱에 집어넣어놔야 되는데 다음 세대까지도 너네는 기재부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행안부 정말 필요가 없어요. 부지사들, 행정부지사들 행안부에서 오죠. 똑똑한 도지사들은요. 산업부는 국토부에서 왔습니다. 어차피 행안부 공무원이야. 여기 제주 공무원이 다 행정하는 공무원인데 행안부 공무원이라고 특별히 잘하는 게 뭐 있겠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강하게 요구하고 그럴 때 행안부가 싫어하지. 특별 적게 줄게. 뭐 이렇게 뭐 협박하죠. 뭐 장관, 행안부 장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하고 한 번. 행안부 인사정치행위입니다. 행정부에서 놀러 앉아서 여기 가서 국회 출마하고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완전 차이 납니다. 과장들까지만 해도 비슷한데요. 국장급부터 올라가면 행안부 국장 천하에 필요가 없어요. 왜? 행안부 국장 아는 만큼 산업부 국장도 행정 알고 국토부 국장도 행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산업부 국장은 산업정책 알고 국토부 국장은 국토부 공관계획 알고 아는 게 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굉장히 이 행안부가 자치분권을 가로막고 있는 조직들이에요. 기재부도 뭐 그런 거 많습니다만 또 기본적인 원칙 한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크게 써야지 쓸모가 있다. 아시죠? 우리 항목과까지 중앙정부에서 막 정해서 내려가 보잖아요. 의전 군수가 한다고 다니까 저하고 엄청 친했어요. 농림부 차관 출신이었어. 그래서 이제 원래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인데 혼자 나와서 무투표 당선됐어요. 그 찬반 투표를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농업 가지고 자기 고향을 한번 살려보겠대. 근데 농업 관련 예산이 얼마 돼요? 1년에 700억인가 800억이에요. 근데 농업 관련 예산이 농림부가 있는 거예요. 복지부에 농민복지 예산, 문화부에 농업에서 다 쪼개서 항목가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냥 보조금으로 뿌려버려. 쓸모가 없네. 쓸모가 없네. 그럼 어떻게 돼? 700억 통으로 주면은 농업들이 전부 다 조합을 만들어서 농업기업 만들어서 자기가 멋지게 한번 살려볼 수 있을 건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쪼개서 간섭해서 내려오는 것도 기재부의 통력입니다. 사실. 예산 통으로 줘야지 쓸모가 있죠. 의원님 중에 선수 오래되신 분, 옛날에 자자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자보. 모르시는 거. 자자보라는 게 시도와 기초에도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의원들한테 15억이나 20억 정도로 의원 네가 항목 정해서 마음대로 쓰라고 예산 준 적이 있어요. 재량예산. 네, 의원 재량예산.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얘기만 들었지. 옛날에 있었어요. 좋았죠. 좋은 시절이었죠. 네. 네?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당의 지방자치국장 할 텐데 자자보 관련해서 늘 의원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모 의회에 갔을 때 사례를 안 만들었죠. 그때 우리 의원이 8명인가 그런데 2개 조로 나누어라. 그래서 1년마다 하나씩 한 사람은 몰아줘. 자자보 몰아주게 하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1년에 한 70억, 80억을 한 사람이 의원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 회의를 했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지역구에 특화된 건물이나 시설 하나 지어라.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박진영 의원 건물이다 라고 우리가 별명을 지어버리죠. 왜? 15억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한 50억 넘어가면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무슨 배드민턴장 가면은 이거는 박진영 배드민턴장이라고 그 시의 사람들이 다 알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CEO들 전부 다 사설 옥설했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전설 같은 이야기. 이제 찾아보니 대신들의 이야기인데, 즉 예산은 크게 써야지 쓸모가 있습니다. 작게 쪼개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의 예산이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농담 비슷하게 있는 이야기잖아요. 농업인 조합 만들어가지고 조금 처음에 실적 내고 지자체 지원금 받게 되면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한다고. 그런 농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농업 예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농업 발전했습니다. 발전 못했죠. 왜? 쪼개서 교훈서를 다 쓰니까 그런 거예요. 우루과이 라운드가 저하고 여기서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어리신 것 같은데 94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농업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 돈으로 100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게 그 당시 예산으로 충북에 있는 농지를 다 살 수 있는 돈이었대요. 그러면 농업이 살아났느냐? 아니죠. 1,000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500만 원 그냥 보조금 교부서를 다 쪼개가지고 공중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 100조가 농업 기업을 조합원들로 해서 만들어서 예입니다 이게 했다고 칩시다. 정말 농기계 자동차 공장 만들었습니다. 경운기 공장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큰 실패합니다. 즉 예산은 쪼개지 말고 크게 써야 돼요. 이게 사실은 효율성의 원칙입니다. 거기에 합의를 들어가는 부분이 합의를 들어가요. 중요한 예산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네. 근데 뭐 2년 단위로 해서 공간이 2년 단위 사업 6년짜리 가지고 쪼개기 해서 주는데도 그 안에서도 또 쪼개기 돼서 다 마을별로 그렇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나니까 그냥 맨날 그게 책방에 던지시고 책방에 넣어. 근데 그런 형태를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원래 반응이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새로운 분이다가 직을 걸려. 네, 나는 직을 걸면 다시는 진짜 안 해도 돼. 그냥 이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겠어라고 하지 않는 한 이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 담양에 중록은 대나무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네. 대나무도 유명했지만 정형식 군수라는 사람이 한번 당선이 돼요. 그래가 임기 4년 동안 대나무 엄청나게 심는 거야. 대나무를 심어서 우리 담양이 대나무로 유명한 대나무 관광지 유명 만들겠다 그러니까 4년 있다가 떨어져요. 저 군수는 일을 안 하고 대나무만 심더라. 떨어진 거야. 근데 대나무가 빨리 자라잖아요. 떨어져 4년 쉬는 동안 대나무가 자라가지고 엄청난 관광지가 된 거야. 걔가 대나무 실은 게 잘했네. 그래서 다시 한 번 쉰 사설을 해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 길게 보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크게 쓰는 게 좋다라는 게 이것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의 지방자치하는 사람들의 합의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 특히 단체장을 하고 싶은 분들은 공간, 말하면 공간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 제가 민주당 단체장 비판 많이 하는데 복지 문화로만 끝까지 승부 보려고 하는데요. 복지 문화로 하면은 만들어진 예산과 중앙에 내려오는 예산으로 분배하게 한다. 그 이상을 못 넣는다. 그럼 결국 뭐냐? 공간 개발. 그게 친환경이 되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든 어떤 생태적 개발이 되든 공간 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주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위스라는 나라 있죠. 스위스의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까요? 10% 안 됩니다. 네, 놀랐죠. 이탈리아는 12%, 스페인 6%. 그러면 그 나라들은 뭘로 먹고 살까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선진국 다 제조업을 먹고 살죠. 관광으로 먹고 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주도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조업을 해야 됩니다. 제조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것 같지만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이건 노동정치학인데요. 농민 자영업자는 갈수록 보수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민주당 찍는 사람들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입니다. 유명한
이야기했습니다. 창원 마산에 대기업 노동자로 10년 다닌 사람들이 실직한 지 1년 반 지나면 국민의힘 찍습니다. 그 전에 민노당 하던 사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조직화된 시민의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그거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온라인 속에서 개별화돼서 폐쇄되어 있습니다. 지 혼자 노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세계관에 있는 거예요. 그 뭡니까? 물건 몇 개 사가지고 게임 안에서 누구 죽이고 이기고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화되고 고립화되면 보수가 됩니다. 극우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애가 취직을 하잖아요. 직장생활 5년 하면 민주당 찍습니다. 직장생활 하면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토론하고 깨어지고 합의 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상대적인 진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부 집권하려면 공장 많이 만들고 직장 많이 만들어서 월급 많이 주는 게 그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 대한민국이 알고 보면 셀럽의 천국이에요. 유럽에 우리나라하고 그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우리보다 좀 더 버는데 뭐 영국, 우리보다 좀 더 못한데 스페인, 프랑스도 우리보다 조금 더 벌어요. 근데 유럽에 가보시면요, 뭐 스위스, 뭐 룩셈부르크 조그마한 나라, 뭐 덩치 있는 나라 중에 우리보다 좀 잘 사는구나라고 느껴지는 데는 독일밖에 없어요. 독일 물가가 싸고. 나머지 나라들은 우리보다 못 살아요. 물가 비싸고 세금 많이 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이면은 월 평균 실수령액이 한 600만, 780만 원, 한 7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연봉 1억이면은 500만, 2, 30만 원. 네, 우리나라하고 한 200만 원, 3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여행 많이 못 다녀요. 즐기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그래 그만큼 셀러리맨 천국이에요, 사실. 민주당이 집권하는 이유는 그냥 직장인들이 민주당 무조건 찍어주는 거야. 근데 민주당이 한 번씩 집권하면은 우리를 찍어준 직장인들 열심히 공격해요. 특히 주택정책, 세금정책. 그거 하면 안 돼요. 진짜 민주당은 자기 찍어준 사람들에게 불이익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민주당을 안 찍은 사람들 많이 도와주죠. 어쩔 수 없죠. 사실 노인복지 해야 되죠. 자영업자들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은 민주당도 생각보다 많이 찍어요. 그 출발점은 호남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자영업 많이 했거든요. 그 뿌리가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민주당을 많이 찍어요. 수도권에. 그렇긴 한데 지금 자영업 과잉이잖아요. 과잉이잖아요.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은 보수 정당화 세계적인 추세. 농민들은 보수화. 셀러리맨들이 민주당을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자체의 이 우리 생활 공간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조 일자리, 직장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쉽게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이 직장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의 노동 정치학하는 정치학자들이 합의문이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슨 이야기 좀 드릴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어쨌거나 제주가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어디에 지키면서 투자하고 네. 또 계획이나 비전을 가지고 특성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모든 따로 가지고 네. 할 수는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걸 만약에 하려고 하면 지자체나 네. 이런 시민단체들에서 해내려면 어떤 규모로 이런 걸 만들어서 네. 이렇게 비전을 정확하게 하는 네. 걸 어떤 식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주 관련해서 제가 보고서에서 최근에 돈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기업 쪽에다가 제주 발전 전략 AI 관련돼서 발전 전략제가 그래서 그 이번에 대통령 AI 채택하기 전에 후보 시절에 제가 그 5개 번역 AI 발전 방안 만들어서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어요. 제주도 넣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 수준에서 네. 제주도는 금융입니다. 그렇죠. 금융인데 외국 쪽에 금융이 올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할 수 있는 게 제주도는 학교하고 의료, 금융, 학교, 의료 이런 것 같아요. 관광은 해보니까 중국 자본만 계속 떨어져. 그래서 아마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홈 또 제주는 한
정도가 있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제주분들 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제주도지사는 1년에 절반을 외국가 있어야 돼요. 진짜.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제주가 싱가포르보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 간다고 야단을 쳤네. 네? 외국 간다고 야단 칠 건데. 아 자주 봐야죠. 자주 봐야죠. 아직 우리 그런 점수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아 그래요? 네, 왜? 일단 저 부원장님 이번에 적극적으로 엄청 공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주도가 국제 자유도시가 됐고 네. 이걸 국가적 중개실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특별법이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금융이 어느 정도 뒷받쳐주면서 급격하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1인당 한 10만 달러 이상의 네. 평균 급여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지금 특별자치도가 지금 아직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고 그러기 위해서 포괄적 권한 이양이 돼야만 맞습니다. 예, 포괄적 권한 이양이 돼야만 제주도가 이 해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건물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저는 일단 이제 전제 조건이 포괄적 권한 이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번 이재명 정부의 포괄적 권한 이양 가능성이 있는 건지 국정과제로는 일단 올라갔는데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단체장 해봤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단체장에서 딱 튀어나오는 시점이 교부세인가 지방세 관련해서 단식하면서 그때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분이 세금 전문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제에 대해서 워낙 빡빡하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할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실패한 게 대통령이 그걸 시켜놓고 그 뒤에 이게 확인이 안 됐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그 당시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하고 많이 다퉜어요.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거 보세요. 개헌 안 되면 대통령이 장관님 찾을 겁니다. 그때 장관님 대통령한테 몰려와서 좀 혼날 겁니다. 제가 예언까지 했는데 제 말 좀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뭐 총리까지 했습니다만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지방 분권 개헌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셨어요. 개헌되면 한꺼번에 해결될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괄이할법이라는 이런 것들이 자연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됐어요. 안 되는데 그때도 제가 자치국권 그 전략회의 위원하면서 개헌 TF 위원이었거든요.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상원제, 양원 만들면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줄 거예요. 왜? 지 상원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보면은 정치인들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국회의원 늘어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거 어쩔 수 없는 떡밥이에요. 줘야 돼.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개헌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양원장 국회의원들이 만세 부르면서 앞장서서 하자고. 자기 상원의원 되고 싶어서. 근데 그거 국회의원 월급 좀 더 주고 얼마 되겠어요? 지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의원들이 세비 받는 거하고 공무원들이 정책 실패라든가 통로 비용에 뿌리는 돈 비율 1000배 차이 날걸요. 제가 아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정책 실패 비용, 통로 비용으로 정부 예산의 5%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 광역은 덜합니다만 중앙정부는요 일을 직접 안 합니다. 계획사 하면은 공기업에 맡겨요. 공기업에 맡길 때 그냥 안 주는 거 아시죠? 수수료 주는 거 아니에요? 수수료 줍니다. 공기업은 그걸 또 공공기관이라든가 밑에 수행하는 회사들 무슨 영국 KPC 한국생산성본부 뭐 키아트 이런 데 또 맡기거든요. 거기에 또 수수료 20% 빠져요. 그 수수료 주는 중간에 과정에 교수들 통해서 또 뭐 평가심사위원회 만들어요. 이게 이러면 이제 통로 비용이잖아요. 엄청나게 씁니다. 그 비용 생각하면요 의원들 세비 주는 거는 진짜 세 발의 피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 의원들 지방의원 무용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공무원 무용론이라고 해라 이 바보들아. 가서 한번 봐라. 정책 실패와 통로 비용이 얼마나 많은 돈이 빠지는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의원 수는 더 늘려야 돼요. 저는 국회의원 수도 한 800명, 1000명까지 늘려야 되고 지방의원 수도 저는 훨씬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속대 기분 나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원치독이라도 개가 있는 게 도둑이 안 들어와요.
거지도. 예. 졸고 있는 개라도 개가 있어야지 도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방의회 없을 때 생각해봐요. 공무원들하고 지역 토호들 결탁해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병행했습니까?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방의원들, 국회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커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만으로도 하는 역할이 있어요. 주민의 대표가. 이걸 우리 국민들은 행정을 모르잖아요. 행정에서 낭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주위에 민원하고 욕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 기반으로 정치인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맨날 욕하잖아요. 지방의원들, 동네들 맨날 욕도 먹잖아요.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 욕도 먹습니까? 사람들이 공무원들 욕 못해요. 언젠가는 부딪혀서 행정적 처리 부탁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욕 못해요. 의원들한테 늘 욕해도 되잖아. 얼마나 좋아. 이게 민주주의의 힘이에요. 더 많으면 좋지. 내가 욕할 수 있고 그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야 오늘 뭐 있는데 와 이렇게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지. 이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방의원이나 국회를 얼마나 소중하지 않은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화풀이 할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아까 제주도는 관광으로 70% 산다. 근데 제조업을 많이 만들어요. 청년들도 많이 오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제조업을 만들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고 한 100만 이상이 되어야 시장이 경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가면 갈수록 인구 유출이 심하고 외부에서 들어왔던 청년들도 여기에서 뭐 카페나 이런 거 창업하다가 나가기도 하고 제주도의 큰 고민도 청년들을 제주도에 어떻게 묶어놓을 것이냐 민감하게 할 것이냐인데 아까 말했던 제조업은 아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무슨 제조업을 하나 만들었어. 근데 만약에 제주도에서만 다 쓰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 그러면 외부로 또 나가서 팔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제주도는 또 물류비가 너무 비싸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늘 고민하는 게 청년들을 어떻게 제주도에서 먹고 살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늘 크거든요. 근데 제조업을 과연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제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뭐 금융도 일자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융이 저는 글로벌 금융이 동아시아권에서 제주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빈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렇고 이거는 황당무계가 아니죠. 몰라서 안 되냐고요. 그 제주도에 내리니까 제주도에 차가 등록된 자동차가 70만 대가 넘는다고 하네요. 제주도에 자동차 공장 지금 안 돼요. 제주도에 자동차 공장 지금 안 돼요. 70만 대 수요가 있으면. 근데 황당무계하지만 제주도의 자동차 공장은 예를 들자면은 그 화석연료 기반 말고 전기 자동차 아니면 좀 더 넘어가서 전기 자동차도 사실은 화석연료 전기 만들 때 화석연료 배터리 만들 때 화석연료 쓰잖아요. 자동차를 외부로 가야 되는데 그 물류비가 엄청 비싸면 아니 제주도에 쓰는 것만 제주도에 70만 대가 있다고 했어요. 제주도에. 아니 좀 황당무계한 생각이 사실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70만 대 있다니까. 와 제주도에 자동차가 이렇게 많아? 공장 하나 지어도 되겠다. 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 있어요. 10만 더 되죠. 이거보다 아니에요. 70만 대고요. 원래 사용되는 데는 50만 대. 예. 50만도 안 그렇게 많아요? 그 렌트카 때문에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량 여기에 리스차를 저희가 저희 제주도에 등록했어요. 아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역에 수입. 근데 매우 높은 것은 맞습니다. 맞죠? 네, 제주도에 자동차를 들여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전라남북도나 이런 데도 1인당 이 자가용 수요를 보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지방일수록 예. 근데 우리는 땅이 좁고 거기는 넓으니까. 넓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너무 포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한 10년 후에는 제주도에는 내연 기반 자동차 아예 못 쓰는 걸로 해버릴 것 같아요. 아니 그 그거는 계획은 단계적으로 없죠. 네. 계획으로. 근데 네. 이제 뭐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면서 자동차 운전 유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수요가 10만 대만 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하면서 전기 자동차 공장을 하든지 아니면 수소 자동차 좋아요. 지금 전기 자동차도 결국은 내연이에요. 왜냐면은 배터리 만들 때 화력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폐관전지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알고 보면 친환경 아니에요. 전기 자동차 시대가 꼭 갑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 1위가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자동차는 원래 독일이잖아요. 독일하고 일본인데 좀 뒤처졌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걔들은 수소 자동차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전기 자동차 뛰어넘어서 바로 수소로 가려고 하다가 전기 자동차에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또 제가 경험했던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광주역 일자리 들어보셨어요? 네. 광주에 캐스퍼 만든 거. 이용섭 구미역 일자리. 이용섭 시장. 그 다음에 분산역 일자리. 그거 제가 지역 상생력 일자리라고 우리 국가균형발전에서 담당하는 건데 시도지사들한테 뒤통수 맞았지. 특히 구미역 일자리는 구미시장이 민주당 시장이었고 제 이제 구동고 선배였어요. 어쩔 수 없이 울면 대자면 그려졌는데 도망간 LG를 특혜를 줘서 다시 데려다가 구미역 일자리를 나눠요. 도망간 대기업. 광주역 일자리도 맞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현대가 광주에서 생산 라인 빼려고 하는 거 다시 잡아다가 정부 지원금 줘가지고 캐스퍼 만들어요. 그거 나중 되면요 광주시장이 전국에 캐스퍼 팔러 다녀요. 군산역 일자리도 똑같아요. 현대자동차 공장 축소하는 거 현대자동차 우회 자본 돌려가지고 군산역 일자리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시도지사들이 대기업에 푹 빠져있는 거예요.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 상생력 일자리를 다시 대기업 데리고 와서 해주는 형태로 하는데요. 그걸 지역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역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 저 같으면은 수소 자동차 있잖아요. 회사 하나 데리고 와서 제주도하고 같이 지역 상생력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당장 수요가 있잖아. 제주도에 뭐 차량이 어쨌든 3,40만 대 된다면서요. 그거 시장이 바로 있네.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연기관 10년을 다 없애줘. 자동차 바꿔야 되잖아. 보조금 주면 되잖아요. 보조금 어차피 지금 그 제가 알기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나가잖아요. 그죠? 보조금 나가고 있고. 그 특별자치도 오고 여러 가지 보조금들 나갈 거예요. 그런 거에서 가능한 산업 육성 가능해요. 그거 다 지금 지금 걸고 해야지. 지금 걸고 해야지. 다양한 지금 뭐 그렇게 하면 당장 자동차 외파는 들이 안 찍겠죠. 그죠? 안 찍겠고 그렇지만은 누군가 한 번은 해야 돼요. 저희 제주도가 지난번 11대 때 엄청 계속 자동차의 수요와 중간고리 다른 사진들을 보시면 사고리 분위기에 문제는 너무 철저하게 사고리가 있어야만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아예 인식이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되게 철저하게 분위기를 설었거든요. 저기도 민원을 다 밀려가서 다 같이 살려줬어요. 누군가는 해야 돼. 진짜 누군가 한 번 해야 돼. 예를 들자면은 한미 FTA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진보들의 욕을 그렇게 먹고 했잖아. 그 때문에 우리 선진국 된 거잖아요. 제주 강정마을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거 아시죠? 해군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거예요. 욕 먹더라도 그때 태평양까지 가는 해군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졌던 거 아닙니까? 누군가 한 번은 그걸 해야 돼. 진짜. 아까 그 산업구조 때 제주도가 기형적으로 관광객이 70% 넘고 네. 그다음에 2차 산업이 또 기형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2차 산업이 없죠. 저희 농가 10% 1차 산업이 네. 10% 12% 이렇게 다른 15%까지 아니, 아니 어떤 다른 데는 뭐 10%, 뭐 3%, 5%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너무 네. 많고 아까 관광업은 70%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제조업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는 청정 제주에 공장이 웬 말이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직접 해서 관리하면 직접 이제 모아가지고 관리하면 옛날하고 달라요. 오히려 환경 깨끗해요. 환경 깨끗해요. 문제는 단계말 대해서 공장이 우주소처럼 있는 거고 산업단지 만들면 관리도 편하고 깨끗해요. 물론 산업단지법도 바꿔야지. 근데 산업단지 관련해서 저희가 그 입지 선정하려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 6군데를 지역분들 20건을 확인하기는 전부 다 아무것도 그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요. 그분들이 직접 와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익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야 돼요. 계획은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걸 계산을 다시 합의를 해야 되는 게 아예 오지 말라 이렇게 문제를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요. 뭐 이게 좋은 나쁜 사례인데요. 양산고리 원자력발전소, 울진 원자력발전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끝나는 곳에 있잖아요. 주민들이 연장해달라고 해요. 지원금 받고. 근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환경적으로 아직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초창기에 만든 원자력발전소는 기형아도 많고 암발성도 그렇고 문제 많거든요. 근데 뭐 제주에 원자력발전소 짓자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친환경 그 제조 가능하잖아요. 제가 스타트업 제가 공부하러 갔는데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 공장 쓰러져요. 독일 가면 그 해요. 가능해요. 지하에다 공장 짓고 위에 공을 만들고 이런 데로 가봤어요. 예산을 쪼개지만 더 크게 쓰면 그 공장도 필요 딱 할 수 있겠네요. 이 발상의 전환인데 발상의 전환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민주주의고 자치고 환경이고 모든 것이 먹고 사는 것을 서로 나누면은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 기관자치 중요하지만 경제자치를 해야지 사람들이 제일 소득에 한다. 그 말씀 근데 계속해서 드리고 우리의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경제자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가치 중심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네. 그 가치가 당연히 좋아 보이고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거를 그거를 하자고 하면 그때가 기본적으로 경제가 깔려 있거나 깔려있죠. 원래 깔려있죠. 세금의 세수가 들어와서 뭔가를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는 없고 계속 이 가치 얘기만 하니까 저희부터는 그러면 뭘 해서 그 세수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세수를 줄이고 이 세수를 넓혀달라고 하든지 이런 제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한국인들의 위선,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위선이고 그 위선 때문에 뒤에 숨어서 정경유착의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건강한 자본주의가 안 돼요. 건강한 자본주의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이게 아니, 모든 일자리도 정부에서 지원해서 해줘야 되는 공익형 일자리 그다음 뭐 우리가 자활도 해봤죠. 뭐 사회적 기업도 해봤죠. 사회적 경제도 다 해봤잖아요. 그거 보조금 없으면 맞아요. 3년 뭐 되면 뭐 다 문 닫을 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늘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늘려달라고 하면 어딘가 예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줄이는 거는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기에서 정치, 그다음에 지방자치라는 개념 출발점을 넘어가셨어요. 우리가 하는 이 정치가 한자어로 그 발을정자에 다스릴 치자요. 요 조합자라니까 글자들이 이게 중국에서 만든 유교적 단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중국 정치가 아니고 우리는 서양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양 사람들의 그리스 로마에서 하던 민주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동양말로 바꾸니까 정치로 온 거야. 근데 이게 완전 달라요. 개념이. 영어로 정치가 뭔가 하면 politics예요. P-O-L-O-T-I-C-S politics.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원이 폴리스예요. 폴리스라는 도시예요. 아테네 도시에서 이익을 가지고 나누는데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난리 치는 거예요. 이익 배분하기 위해서 싸웠다. 폴리스에서. 이게 정치라는 단어의 유래예요.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죠? 민주주의가 영어로 디마크라시. 이것도 어원이 아테네로 가요. 데모스와 크레시가 합쳐집니다. 데모스가 뭔가 분자. 원소, 분자. 크레시, 부딪히자. 즉, 폴리스에서 이익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분자들이 뭐 나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크래시하더라, 싸우더라. 이게 정치와 민주주의의 유래예요. 근데 이게 한자어로 정치, 민주주의라고 해보니까 굉장히 가치가 선한 것처럼 되어버려요. 선하고 도덕적인 것처럼 우리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정치의 본연은 그게 아니에요. 정치의 본연은 뭐다?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통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게 뭡니까? 경제가 벌어놓은 것을 이익 배분하는 게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가 돕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이 존재합니다. 여론조사잖아요. 자, 여러분은 박진영 의원을 무엇을 보고 뽑았습니까? 1번 인물, 2번 정책, 3번 정당, 4번 정보.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인물 보고 뽑았다. 정책 보고 뽑았다. 거짓말이야. 정당 보고 뽑았거나 연구관계로 뽑았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정치라고 하니까 선이라는 가치가 포함돼서 내가 위선적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되어 있는 거야. 훈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하시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필요하고 세수가 필요하고 공장도 있어야 되고 중앙정부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정치는 싸우면 안 돼요. 정치는
개념 자체가 싸움이에요. 제가 국회에서 막 싸움하잖아요. 먼저 싸워야 돼. 먼저 싸워야지 니하고 나하고 이익이 뭐가 다른지 알 수 있다. 싸우고 난 뒤에 합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보자. 그래서 정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술이 투쟁과 통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투쟁이 늘 먼저 와요. 노무현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 개혁과 통합을 위한 국민위원회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다가 떨어지고 복귀할 때 혁신과 통합이라고 합니다. 통합보다 혁신이 늘 먼저 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무엇이 다른지 우리 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싸워보자. 그게 통합이고 혁신이고 투쟁인 거예요. 싸워봐야지 뭔가 다른지 아는 거예요. 통합부터 하면 못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삭불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쓴소리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서관을 못 갔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산 장사의 이익과 집신 장사의 이익을 같은 날 만들어줄 수 없어요. 같은 날 우산 팔고 같은 날 집신 팔고 못해요. 비 오는 날은 우산 팔고 맑은 날은 집신 팔아야 돼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면서 누더기법을 만들어버린 거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이잖아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봐서는 본인들이 불편을 해요. 기업주가 잡혀갈 수도 있고 안전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법 자꾸 순위 낮추자고 난리친 거야.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자꾸 누더기가 되고 합의가 안 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니까 만들어줘요. 제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신 기업 입장에서 안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업의 안전을 위한 지원법 만들어가지고 그 예산 중소기업에 따로 줘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업도 좋고 노동자도 좋은 거예요. 이거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섞는 거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혁신이 먼저 와야 된다. 싸워봐야 된다. 싸워보면 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거 가지고 타협할 사람 목숨하고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보다 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운동을 해보신 분이에요. 근데 잘 몰라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운동을 한 적이 없어. 다만 노동자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여기는 그런 측은지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노동자였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청소노동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만큼은 좀 나은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해줘야 돼요. 이게 노동운동의 문제가 아니야. 중대재해기업부터 처벌 목숨의 문제다. 사회적 약자. 그래서 정치를 하는 행위가 됩니다. 지방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정치를 이제 저희가 이제 지방정치학 개론 배우면 그런 이야기, 컨플릭트, 갈등의 조정과 통합이다. 그럼 갈등은 뭐냐? 이익과 생활을 나누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이 지방 정치인의 기본 업무다라고 이렇게 좀 책에서 배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일을 한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지방 분권운동본부라고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이 일을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저기 잠시 말씀 여러분들 지금 뽑고 있는 지방자치선거법 초안 제가 씁니다. 그때 2006년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얘기 그때 다 집어넣어서 했는데 국회의원들 절대 안 하죠. 그 지방의원 보장한제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사무처 독립 요거 해야 돼요. 사무처 이제는 사실 시도지사가 갖고 있지만은 웬만큼 이 지방의회 주죠, 그죠? 지방의회 주죠. 그리고 지금 의회 원내대표 있죠. 그 원내대표 있죠. 감사하셔야 됩니다. 다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방의회 대한민국 안에 거의 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민주당 지방자치국을 만들어서 저 혼자 10몇 년 했잖아요. 그 전에는 지방자치 담당 전문위원을 연구원, 민주연구원, 그다음 전신인 열린정책연구원에서 2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꼭 하고 싶었던 거. 이거 이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공무원. 지방의원의 신분 보장. 저기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지방의원의 신분 보장. 공무원 아니잖아요, 지금. 신분 보장. 예, 신분 보장. 국회의원은 공무원이잖아요. 단체장 공무원이잖아요. 왜 지방의원은 공무원이야? 그죠? 후원에는 지금 3분의 1입니까 2분의 1입니까? 하죠? 그죠? 공무원 해야 돼. 이게 진짜
진짜 신분 보장이 저는 첫 번째라고. 이거 예산 얼마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이거 가지고 이거는 누가 안 해주느냐? 행안부에서 안 해주거든요. 행안부 이거는 대표들이 이재명 대통령 면담하세요. 지방의원 대표들이 이재명 대통령 면담하셔가지고 첫 번째가 신분 보장이다. 공고나 해야 되는 지방. 그거 신분 그 보장이라고 말씀을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국회의원 공무원 네. 공무원이 그거와 차이가 어떤 거예요? 아니, 연금 월급도 차이 나죠. 연금 연금도 차이 나고 예, 퇴직금 직급도 차이 나고 직급 없잖아요. 네. 원래 처음 지방자치 설계할 때는 이 지방 의원은 부단체장급으로 그때 설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 부단체장급만큼 월급 못 받잖아요. 연금도 없잖아요. 이 신분 보장 돼야 돼.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맨날 그래서 우리 지방 의원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문직 공무원이 아니야. 제가 그 계약직 전문계약직으로 이제 2급을 했어요. 저 공무원이었어요. 그거 또 해당 들어요. 저 국회에서도 2급에 공무원 이렇게 해봤는데 다 돼요. 대한민국에 안 되는 사람들은 지방 의원 딱 그러죠. 이거 엄청난 불이익이에요. 공무원 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부단체장급으로 하면 돼요. 부단체장급이면은 부단체 도지사가 차관급이니까 1급이죠. 그냥 1급이면은 연봉을 한 1억 조금 넘게 되는 1억 정도 되겠네요. 7급 정도 우리가 여기 말이 안 정도 돼요. 나이. 네. 말이 안 돼요. 9.5 말이 안 돼요. 9.5 그 연금은 공무원 연금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국회의원은 공무원 연금 돼요? 예? 국회의원 되죠. 공무원 연금 되죠. 국회의원 그때 들어가자마자 뭐 연금도 보장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때 그래서 그거 없앴다가 다시 막 했다가 막 이렇게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상위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엉터리인 거 아세요? 제일 엉터리가 뭔가면 국회가 예산 편성권이죠.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동의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 이제 정치학 전문가로서 우리 하고 있는 게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주의가 언제 생겼냐면은 서구에서 생긴 3대 시민혁명이라고 있어요.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이거를 이제 3대 시민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세금하고 예산 문제예요. 영국의 그 존 왕이라는 그 문왕이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귀족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세금을 올리려고 하니까 귀족들이 나와가지고 의회를 만들어요. 동의받아라. 그래서 왕을 쫓아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뭡니까? 루이 16세가 테니스 코트에서 평민들 대표, 부자 대표들 모아놓고 야 세금 올리려고 하는데 내 맘대로 할게 하니까 왕 쫓아내는 게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전쟁 그 시민혁명의 3대 혁명 그게 뭡니까?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영국 왕이 마음대로 저기 차 이제 녹차, 홍차 이런 데 세금 올리려고 하니까 시민 대표 뽑아가지고 우리 못하게 우리 독립할게. 이게 이제 3대 혁명이 다 세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모든 의회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우리만 없어요. 왜? 박정희가 유신하면서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잠시 뺏어. 그래서 우리 그 이호주 입력하는 거 엄청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이호주의 입력 그 자체적인 지방정부 예산 시스템 그쪽에 그 올려지지 않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건들지 못해요.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은 기재부나 예산혁신처가 국회 밑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는 대통령 누가 됐냐에 정쟁이 나뉘잖아요. 미국은 덜해요. 왜? 트럼프가 야당 의원들이든 국회의원들한테 전화 바로 해야 돼요. 예산 편성권이 없으니까 부탁 바로 해야 돼요. 의회를 무시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권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여당이 다수되면 장악해가지고 이게 정쟁의 출발이에요. 네, 이제 편성권이랑 심의권을 같이 갖고 있는 같이 갖고 있어요. 다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난리 나겠지. 왜?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워낙 부족하니까.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싫어하잖아요. 또 사실은. 근데 그것도 이제 이른바 허들을 두면 돼요. 거기다 그 밑에다 예산 심의처를 둬가지고 거기 전문직들을 둬가지고 그
거기에서 심의되는 심의 권한을 주면 되고 외비 심의위원 참여 심의 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챙기는 거 과도하게 챙기는 거 규제하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넘어가요. 이게 개헌사항. 그 다음 또 문제는 뭐냐면 감사권이 행정부에서 이거 코미디야. 행정부가 집행하고 감사원이 행정부 이거는 코미디야 코미디 정부 조직으로서 감사는 의회가 해야죠 당연히.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입법권을 대통령이 또 행정부가 또 갖고 있는 게 코미디. 대통령은 그 행정부가 입법권 갖고 있으면 안 돼. 우리 삼법분리가 아니죠. 뭐 맨날 삼법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엉터리예요. 민주주의 설계자. 그래서 개헌해. 첫 번째. 대통령으로부터 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뺏어서 국회에 독점적으로 줘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 우리나라 헌법 130조인데 헌법 요만하거든요. 헌법의 대다수가 민주주의, 의회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고 대통령과 사법부에 관한 내용은 몇 개 없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공화국 중에 고체는 의회예요. 의회. 그래서 원래 이 민주공화국 정신에 가장 맞는 거는 내각제. 근데 우리는 좀 현실적으로 내각제가 안 하는 불가능하니까 안 하는 뿐인데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뭐 상권분리 어떤 거막 하는 모르겠어요. 상권분리 언제 나온 이야기인데 300년 전에 뭐 몽테스키에 이런 사람한테 그거 안 중요해요. 국회 의회가 무조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집행권을 가지니까 행정부가 최고인 것 같지만 그래서 의회, 지방의회도 저는 예산편성 꼭 가져야 된다고 봐요. 대신 의회 밑에다가 예산기획제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로서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황당한 아이디어 기초자치제 무한하잖아요. 하면은 한두 개 정도는 대각제 해보세요. 위원회 정부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제 뽑지 말고 거기 의원들 중에 뽑아서 간선제로 1년 2년 한번 단체장 해보고 의원들이 거기에 뭡니까 국장도 겸임 배우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시간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정말 개념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외국에 가면 이게 그 통합형이 많잖아요. 네, 많죠. 통합형 해야 돼요, 진짜. 이게 우리랑 너무 현실적으로 잘 안 맞으니까 이게 뭔가 매칭이 잘 안 돼요. 우리 도민들의 의회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낮게만 생각을 하고 네. 이거에 대한 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통합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뭐 장을 한다고 너희들이 거기에 뭘 한다고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게 큰 적이 이 전면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조그마한 거 하나 그래서 넘어서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바로바로 내고 대응력도 도와주고 굉장히 그거 하면은 제가 대통령 찾아갈게요. 대통령 찾아가서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이런 시범적인 걸 한번 해봅시다. 제가 설득하러 찾아갈게요. 저도 그런 주장했다가 해봐야죠. 너네만 택시보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한번 해봐야죠. 이분들이 나는 엄청 놀랐어요. 이것도 뭔가면은 동양식 전제구주의 폐. 전 세계에서 관료제 제일 잘 된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다음 어딘지 아세요? 아니 우리보다 더 잘 된 데 있어요. 북한 중국. 독재 이게 동양식 전제구주의 중앙집권이라는 게 독재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디 가면 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원래 서양에는 왕이 없었어요. 중국 거 보고 뺏긴 거예요. 서양은 우리처럼 이런 그 사람의 생사 연탁권을 가지는 독재자가 잘 없었어요. 다 중국 거 보고 뺏긴 거예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고문 악행의 고향이 다 중국이에요. 사람을 삶아 죽인다, 능지처참한다 이런 거 다 중국에서 생긴 거예요. 다 중국에서. 이게 동양식 전제구주잖아요. 중앙독점주의. 제가 어떤 책에 썼는데 지방이 왜 못 사는지 아세요? 이거는 동양식 전제구주제에 지방이 잘 살면은 반란이 일으킵니다. 그럴까봐. 명나라 황제 조선의 책에 그러나요? 조선의 책에 그러나요? 그 하삼도에 왜구가 출몰하여 군영을 설치하고 뭘 해야 된다고 하니까 유교하는 놈들이 반대해요. 불쌍하긴 한데 그렇게 하면 거기 군사력이 세지고 무역에서 부강해지면 반란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주도라든가 저기 삼남 쪽은 적당히 약탈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실록에 나오는 실록에 나와요. 이 동양식 전제구주제에 폐해. 저기 외곽에 그 변방에서 군사력 키우고 상업에서 무역에서 돈 벌어가지고 반란 일으킨 게 이성계잖아요. 자기가 조선이 그렇게 해서 반란 일으켜서 나라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변방은 여신족에게 약탈당하고 외국에게 약탈당하고 그리고 무역하면 잘 살게 되니까 쇄국 정책 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앙 집권자들의 논리예요. 우리끼리 살잖아. 그걸 이제 깨트려야 되는 거죠. 지방의회 조례 제정권 이런 것도 뭐 해야 되고 또 뭐 있어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신분 보장이에요. 신분 보장. 신분 보장. 대신 이제 뭐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지방자치 주로 일본 많이 가졌잖아. 지방자치의 고향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영국입니다. 영국의 교회, 장원 이런 데서 나와요. 그걸 나오고 이거를 지방자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낸 데는 독일입니다. 독일입니다. 독일은 왜 그렇게 되냐면 독일은 조그마한 주가 나라를 통일해버렸잖아요. 프로이센이라는 작은 주가 독일 전체를 통일했기 때문에 그 주의 전통들을 유지해주자. 통일할 때 폭력적으로 통일하잖아요. 프랑크푸르트 관세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은 국가가 되니까 관세를 없애자라고 해서 관세 동맹을 프랑크푸르트에서 해요. 그러면서 독일 제국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합의해서 되기 때문에 주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방제가 국가적으로 됩니다. 미국도 재밌죠. 미국은 사람나고 국가는 됩니다. 사람나고 국가는 뭐겠어요. 유럽에는 대부분이 사람나고 국가났어요. 근데 동양은 국가라고 사람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설명을 띄고 프라이팬 위에 떠나자는데 내가 뭘 민족 중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지. 사람이 먼저인 거야. 보충성이 있어야죠. 이 말을 이제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예. 학자들도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지방자치를 하는데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말을 나올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간단한 말이에요. 아까 이제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자기네가 이제 중심이 돼서 국가처럼 모든 걸 결정했는데 이것이 방역적으로 아니면 국방 외교 뭐 이런 것들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만 보충적으로 그렇죠. 집어넣어. 그 다음에는 하지 마. 이런 논리인데 우리는 속한 중앙집권 국가니까. 그렇죠. 국가에 대해서 그쪽 지방에서 뭘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이 말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동양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동양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너무 자연스러운 네. 지방자치 대원칙이고 네. 헌법적 도하고 네. 이런데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고 나서는 와, 이 대한민국이 지독한 중앙집권 국가다. 이 말이 제 방송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중앙집권의 최첨병이 민주당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보는 늘 법률과 제도로서 완결하려고 하니까 조그마한 제도까지 다 만들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당원 당규 중에 제일 두꺼운 당이 민주당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두꺼워요. 진짜요. 이만큼 두꺼워. 상상을 초월하는 두께예요. 그래서 그 로컬 파티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도 물론 민주당으로서의 공천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을 좋아하고 이러긴 하는데 너무 강해요. 네. 모든 걸 다 해서 자기가 주물럭대고 네. 국회의원이나 이런 중앙정부, 중앙정당,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거기서 무슨 당원 당규에 의해서 우리가 매일 옥죄를 하고 평가받고 이러는 게 그렇게 하니까 평가받아야 되는데. 아니 평가받으면 지역당원들한테 평가받으면 되잖아요. 그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트럼프는 왕관 선물 받아가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갈 수, 지가 집에 테이블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백악관에 둬야 될까요? 법규가 미비해. 법규가 미비해. 우리나라는 영국 같은데 법규가 미비해. 이게 우리 어릴 때 사회 시간에 배웠죠.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 체계가 일본, 독일이 거슬러 가잖아요. 우리 법치주의라는 말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일본 말. 일본에서 저 우리가 쓰는 민주주의 일본 말입니다. 몰랐죠. 중국 한자어를 쓰니까 중국 말인 거죠. 중국은 원래 민권주의, 대통령 일본 말. 우리가 쓰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다 일본 말. 일본 돈 말에는 옛날에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그 일본 개방 안 했습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본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왜곡된 게 많아요. 결국은 이제도 제가 뭐 서양 추종주의잖아 이런 이야기하는데 엄청 소리잖아요.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자본주의 이거 서양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자유주의 이거 서양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 이거 서양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본 제국주의를 거쳐서 이식된 일본 거 하지 말고 본류의 서양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사람 중심의 철학을 작은 것 중심의 철학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자는 측면에서 제가 서양의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자치도 중앙집권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일본 거지만 실제로는 독일 거고 들어가면 영국 거라는 사실 알고 보면 영국하고 독일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시죠? 영국 그 왕가가 독일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그 영국 하노버 왕조라고 독일의 하노버에 있던 사람들이 스카우트 돼서 영국 왕으로 가요. 영국으로 가다가 1차 대전 때 영국 왕인데 하노버 왕조라고 하니까 웃기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윈저 왕조라고 이름을 바꿔요. 다 같은 그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독일이 원래 옛날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봉건 영주 국가잖아요. 거기서 했던 영주 제도가 사실 지방자치의 원조고 더 풀뿌리로 가면은 거기는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기독교 중심의 장원, 그 다음에 아직도 영국이나 이런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 가면요 동네 마을 공동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저 친구가 어디서 태어났다는 것을 주민등록증으로 알잖아요. 영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마을의 장로가 얘 우리 동네에서 태어난 거야 입증해줘. 그리고 그 장로가 취직할 때 출전장 보태주고 이런 데 있어요. 지방가면 그게 이제 지방자치의 원료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산업화되면서 봉건적 질서가 해체됐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봉건적 질서가 이 수탈하던 구조가 좋았다고 볼 수 없어요. 좋았다고 볼 수 없는 과거로 돌아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현대화된 이 속에서의 새로운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 알고 보면 경제는 동물이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뭐냐? 경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를 새롭게 재구성해보자. 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가 끝내려고 하는 건데 의원님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시공보장 문제. 이거 대통령하고 면담 잡았어요. 해결했어요. 진짜. 그래야지 지방의회 진짜 발전해요. 이번에 저기 전국 우리 민주당 그 네. 원내대표단 모이고 있거든요. 네. 대표도 네. 모시러 가고 다음 주에 가려고 하는데 네.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입법사항이 될지 입법사항이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공무원으로 해버리면 되거든요. 지금도 공무원인데요. 예? 지금도 공무원인데 그걸 어떤 대우를 안 식으로- 해주잖아요.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그 공직자죠. 부분적으로 있긴 한데 정무직 공무원이어가지고 그렇죠. 일반직 공무원 같이 되진 않고 어쨌든 의원님들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게 지방공무원법상 지금 규정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럼 지방공무법에 규정돼 있는데 대우를 해주는 규정은 그러니까 어떤 그 배우라는 게 어떤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 받아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연봉. 월급. 그거는 지방자치법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뭐 의정부에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한번 봤을 때 지방 의원님들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지방인력 연구원에서 연구한 적이 있는데 네. 그 법상으로는 지금 그 여비 규정에 지방 의원님들이 2급인가 1급 정도 대우받는 거 외에는 이제 그분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명시는 그건 아마 법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그 처리할 거야. 그러니까 규정에만 그냥 이제 그 대통령 명령으로 바로 제가 알기로는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분보장이라는 게 공무원인 상태에서 그건 안 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몇 급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뭐 그렇죠. 재임 기간에 연금 같은 걸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거를 좀 요구하는 뭐 이런 게 그렇죠. 들어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거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도 연금이 없는 상태라서 국회는 그 많이 받잖아요. 아니 그 헌정회에서 네. 연금이 아니라 헌정회에서 그 받았던 그거를 이제 했는데 최근에 그 여론 뭐 국민연금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그 안 받는 걸로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의원 연금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처럼 연금을 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헌정회에다가 그걸 냈던 건데 네, 네. 그 연금이라는 게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헌정회에다 넣었다가 없어진 좀 됐어. 예, 그래서 지금 연금 헌정회에서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국회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후대 때부터가 개선이 됐어요. 그때 좀 그 말이 시간이 늘어가지고 많았을 때 제 이야기는 대충 이렇게 하고 그래도 해야 이 최근 판례는 이거 팔리지 않습니다. 다 떨어지다 팔리지 제가 한 번 드릴게요. 이게 필요한 파일들이 이거 왜 드리냐면요. 공부하는 척 그런 아니, 걸로 왜? 가지고. 책이 제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랬는데 제가 유럽의 혁신 도시를 다 가봤습니다. 어.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혁신 도시가 다 좋은 게 있어요. 여기 좋아요. 그
연수할 때마다 저기 날라오잖아요. 이런 혁신 도시를 연수를 하러 간다라고 하시면서 놀러 가시면 돼요. 그래서 책을 한번 드릴게요. 한국만 있는 거예요? 무슨지 모르겠어요. 조작 사이. 우리 있으면 여기 운에서도 그 파일을 드리거든요. 아니 아 여기 책을 대표로. 주문해가지고 줄 제가 어때가 우리가 그 사람 운에 우리가 알게 우리 운전 찾아서. 가서 예예. 그 사도 저한테 도움이 안 되고 아 그러면 서점에 다 팔리고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럼 파일을 받아요. 네, 파일을 드릴 때 찍어서 보시든지 놀러 가기 좋아요. 원내대표 조작 사인 받으세요. 조작 사이. 아 그거 사인 네, 놀러 가기 좋아요. 사인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 오늘 사인한다고 찍어주시고. 예. 사인 아니 여기 사인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송형권이죠. 송창건이. 송형권은 못 찾거든요. 송형건은 다른 저기 저 친구 상인 감사하는 그 송형건 있잖아. 송형관. 나중에 송형관. 개발공사. 출장 갔다 고객 출장 갔다 오셔가지고 보고서 쓸 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진짜. 이제 머리 이현아 이제 돌아가는 머리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 네, 예. 진짜로 요즘에 기자들이 저거 보고서 그 의회에서 올리면 두 분이 보고는 서서 막 영 책 들고. 아책 들고. 아 예. 맞아요. 책 들고. 거의 제가 아니, 아니 책을 그렇지. 제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놀러 가기 좋고 보고서 쓰기 아니 좋고. 아니 그러면 의원인데 다. 아니, 왔는데. 그러지 하고. 한 다음에. 먼저 찍고. 아, 가자. 그래서 제가 의원 전문 이게 그 좁아. 연수 전문 여행사를 차려볼까 그런 생각 예. 했어요. 그거 많죠. 자 오십시오. 아 그럼 가운데 이쪽으로 섰어요. 예. 핵심들이네. 아, 네. 우리 공부 잘했어요. 네. 하나, 둘, 셋. 뭐라고 볼게. 파이팅이라고 네. 일단 화이팅. 화이팅. 그다음 화이팅. 한번 더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하나, 사랑합니다. 둘, 셋. 사랑합니다. 예,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해서 아이고, 예. 예, 좋은 얘기.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니 저는 원래 선거 전략 강의하는 줄 알고 그걸 준비하는데 아, 그래서 들으시면 좋았을 건데. 나중에 닥치면 원래